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예훼손,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례와 케이스 위주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PPT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볼게요. 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말로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 또 부를 수 있죠. 자, 인터넷 명예훼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요,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과 이제 뭐 다크웹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망 안에서 이제 정보가 전송되고 저장되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을 다 통칭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 또 유튜브 뭐 이런 댓글에다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SNS에다가 이제 그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게시하는 거, 그리고 단체 채팅방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곳에 이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거, 이걸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그런 연예인들이나 공인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발생하죠. 내년 3월이 대선인데 지금 벌써 그 명예훼손 관련해 가지고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공인들은 이제 굉장히 이런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공직자나 유명인, 뭐 연예인 말고도 일반인을 상대로도 많이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는 이제 벌레라는 의미의 이제 충을 붙인 그런 단어들이 있죠. 한남충이라든지 뭐 맘충 이런 용어들을 이제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댓글이나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죠. 자, 인터넷 명예훼손은 이 사이버라는 공간이 이 특성상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파성이 강해요. 어, 그리고 전파가 굉장히 신속하죠. 전파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정보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정보를 복제하는 게 뭐 실물을 복제하는 거는 이제 힘들죠. 종이컵을 들고 있는 종이컵을 복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텀블러를 복제한다든지 이런 건 힘들지만 정보라는 무형의 것을 복제하는 거는 정말 용이하고 대량성과 신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매체도 다양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매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SNS, 뭐 포털, 그다음에 뭐 사이트, 뭐 그리고 이제 단체 채팅방 이게 다양하고요. 이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는 또 뭐냐면 굉장히 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합니다. 내가 이게 뭐 큰 잘못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지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닌 비대면성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희박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격은 훨씬 큽니다. 이게 비대면이고 익명성에 의해서 쉽게 저지러진 반면에 이 전파성과 유포성 그리고 전파의 신속성 이런 측면에서는 명예가 이제 훼손됐을 때 그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명예훼손 건 이제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해마다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2005년에 15,000건, 2016년에도 15,000건, 2017년엔 13,300건으로 조금 주는가 했더니 2018년에 15,600건. 그래서 아마 19년과 20년은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바로 이 법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줄여서 그냥 망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법률에 따르면 70조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을 당연히 사람이겠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건 목적범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이죠. 공공연하게, 즉 비밀리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그게 1항이고 2항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거짓의 사실, 즉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70조 1항, 2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비방할 목적에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비방 목적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에게 있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그 사람에게 비방 목적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 공익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관리비를 이제 그 횡령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탈취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범법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범법 행위를 이제 우리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알린다. 이것은 이제 공익성이 충분히 있죠.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방 목적이 뭐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비방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런 공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말하는 고의, 그러니까 형법상의 죄는 다 이제 고의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들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고의범이에요. 일부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만 가급적이면 형법에서는 처벌을 하려고 해요. 이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고의범일 때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 거는 다른 누군가의 사회적인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거를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이제 고의라고 말하고요. 비방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가해를 하겠다, 그 사람을 가해를 하겠다라는 의사나 목적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사실적시라는 뭐냐라는 거는 뭐 과거나 현재의 어떤 사실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충족돼야지만 그 사람을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사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제를 읽어 볼게요. 고등학교 교사가 자, 피해자, 즉 명예훼손 피해자죠.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어. 즉 피해자가 교감이네요. 자, 근데 그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어요. 다시 말해 그 교감이 그 학교 여학생에 대해서 퇴학 처분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퇴학 처분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있었나 봐요.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이 되냐라고 했을 때 법원은 자,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자,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주된 거는 공공의 이익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는 단정할 수 없다. 즉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 그 교사의 교감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뭐 지식인 같은 데인가 보죠. 거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인가 봐요. 가해자가. 근데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성형시술
업소, 즉 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이제 올렸나 봐요. 한 줄 댓글을 이제 단 거네요. 자, 그런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성형 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100%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즉 의사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서 작다. 즉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자, 그 성형시술 업체 잘하는 데야? 그 의사 성형수술 잘한 의사야?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뭐 잘했다는 의견도 있고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 교환에 따른 이제 그 성형시술 업체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그 공익에 비해서는 이제 작다라는 거고요. 자, 댓글 표현 방법도 뭐 지나치게 표현하진 않았다는 거죠. 표현 방법이 과도하거나 너무 심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뭐 인신공격에까지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니다. 댓글 표현 방법도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댓글을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정한 표현 가지고 지엽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성형수술 시술업체가 과연 잘하는지 궁금해하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선택의 자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뭐 비방에 대한 동기가 좀 뭐 있을 수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댓글 단 행위는 명예훼손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사례 보실게요. 자, 이 사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산후조리원이네요. 갑이라는 그 원장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산모죠. 산모가 9번에 걸쳐서 임신이나 육아와 관련된 어떤 유명한 그 카페나 자기 블로그에다가 내가 겪은 이 산후조리원에서의 불편 사항을 이제 후기 형태로 막 게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이 원장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망법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뭐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한 사안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법원이 판단했을 텐데, 이 피고인, 즉 가해자라고 이제 지목된 사람이죠, 검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쨌든 산후조리원 직접 이용을 했고 실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제 올린 거라는 점, 그리고 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의 막장 대응,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엽적으로 그 표현에만 주목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무죄 느낌이 좀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게시글을 공표한 상대방 입장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게 사용자들이 이제 이 글을 보는 대상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건 아니죠. 즉 산후조리원 어디가 좋은지 궁금해하는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 제공에 해당된다.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부수적으로는 뭐 다른 동기가 있을지 몰라도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방 목적이 없다. 비방 목적이 없다면 결국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법원 판결 동향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다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나 이제 사람들 간의 거래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졌죠. 명예훼손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소되는 사건도 늘어나고 뭐 그 명예훼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법원은 일단 초범이거나 가벼운 사건은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크다 이게 사회적인 불안을 너무 크게 야기한다 그럴 때는 이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다는 댓글 또는 내가 하는 이 인터넷상의 발언이나 채팅방에 쓴 글이 명예훼손일까라고 일일이 생각하면서 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론의 장에서 뭔가 글을 올리거나 하실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